안녕하세요. 왜 통신사는 물류로 사업을 확장한가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맡게 된 피쿨의 이태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의 피쿨 기업 분석 쿨하게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국내 테크와 스타트업 소식을 해외 영어로 전하는 그런 스타트업을 3년 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KT와 그리고 오라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세계에서 매출 기준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다음으로 큰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그리고 시장조사 기간 가트너에서 근무했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관점은 시장의 관점에서 텔코들이 얼마나 어려워졌고, 그래서 어려워진 텔코들이 어떻게 물류로 뛰어들게 됐는지를 설명을 드리고, 또 뛰어들어서 어떻게 사업을 전개하는지 KT의 사례와 SK텔레콤의 사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업의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숫자의 관점으로 이해하시면은 왜 확장하는지가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숫자는 매우 객관적이고 감정이 없으면서도 매우 공정한 그런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들어가겠습니다. 자, 시가총액만큼 시장을 잘 설명하는 게 있을까요? 자, KT의 사례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통신사가 매우 핫한 종목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1989, 이 장표와 별개로 10년 전인 1989년 기준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높았던 회사는 일본의 NTT라는 통신회사입니다. 이 흐름이 우리나라에도 이어져서 1999년 말 기준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보다도 시가총액이 높았던 회사가 KT입니다. 55조 8,837억 원. 근데 22년이 지난 2021년 KT의 시가총액은 7조 9,900억 원에 불과합니다. 거의 한 85% 가까이 줄었죠. 그 사이에 한번 대한민국 국내 총생산을 보도록 할까요? 4,975억 달러. 대략 1달러를 1,000원으로 치면은 497조 원에 달했던 대한민국의 국내 총생산은요. 2021년 거의 2배 넘게 성장하게 됩니다. 1조 8,110억 달러. 거의 1,811조죠. 1달러를 1,0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요. 87%가 주는데 그 나라의 경제는 2.5배 가까이 성장한다. 와, 이거 정말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KT만의 사례냐? 그렇진 않습니다. SK텔레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SK텔레콤의 주가는 KT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KT의 주가가 22년간 85.7% 빠지고 SK텔레콤의 주가가 40% 가까이 빠지는 동안 KRX, 그러니까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친 우리나라의 지표는 600%, 거의 6배 증가했습니다. 와, 이거 왜 이럴까요? 도대체 통신사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통신사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1999년에는 사진을 넣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없었습니다. 물론 필름이나 줌 같은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을 거예요. 혹시 통신 시장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영상 서비스가 나온다고 광고를 하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통신에 비하면 너무 형편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사업에서 다 실패를 했기 때문입니다. KT의 사례를 볼까요? KT는 우리나라 최초의 포털 사이트인 한미르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한때 시장에 파급력을 일으켰던 파란을 2004년도에 리모델링해서 출시합니다. 그리고 한때 총 거래 금액 기준으로 그 해와 그 이듬해 세 번째 해까지 상위 3개 이커머스 사업자 중 하나였던, 제가 로고를 찾을 수 없어서 KT몰 로고를 붙였는데 바이 엔조이, 사면서 즐긴다 라는 사이트도 만들었고 적극적으로 프로모션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신사업들 지금 세상에 있나요? 다 없죠. 실패했습니다. 물론 KT가 다 실패한 건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업의 속성, 그러니까 KT가 잘할 수 있는 거를 했을 경우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SK텔레콤도 마찬가지고요. 뭐 성공한 사업들이 보면은 뭐 통신 사업 빼고 그 인프라용으로 대규모로 투자하거나 뭐 이런 것들, 뭐 데이터 센터 사업 아니면은 뭐 코로케이션 사업 거기에 딸려 있는 아니면은 뭐 호스팅 사업. 코로케이션은 뭐냐면은 기업들이 서버를 사다가 그 서버룸에다 갖다 놓으면 전기랑 네트워크랑 뭐 물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게 코로케이션이고, 그거조차 못하는 회사들은 클라우드처럼 서버를 쪼개서 파는 사업이 호스팅 사업입니다. 통신 사업과 매우 유사한 사업이긴 한데요. 아니면은 통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뭐 IPTV라든지 아니면은 네트워크에서만 돌아갈 수 있는 컬러링, 통화 연결원 같은 사업, 이런 것들은 성공했죠. 이런 것들이 업의 속성에 맞춰져 있는데요. 자, 업의 속성은 장치산업, 교통산업, 운영 최적화에 맞닿아 있다.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 통신이라는 거는 인프라를 깔아야 되는 거고 도로라는 걸 깔아야 되는 게 교통인데 연결을 해주는 거죠. 자, 서울에 있는 제가 군산에 있는 여러분께 전화를 걸면 이 목소리가 네트워크의 패킷에 담겨서, 차 같은 패킷에 담겨서 보이진 않지만 지금 날아다니는 거죠. 속도는 엄청 빠르겠지만. 그런데 교통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서울에서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차를 운전을 해서, 물론 통신 패킷의 속도보다는 좀 늦지만 그것이 A에서 B 지점까지 간다. 그럼 그 가는 게 얼마나 빨리 가냐, 도로가 얼마나 안정적이냐, 그리고 이 도로가 얼마나 안정적일 수 있게 상태가 좋냐, 이런 거에 최적화돼 있죠. 그래서 KT나 SK텔레콤이나 한국도로공사나 아니면 뭐 신공항 하이웨이 아니면 뭐 서울 메트로, 철도청, 코레일, 이런 데들이 다 비슷합니다. 왜냐하면은 장치 산업이고 그리고 인프라를 깔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자, 아까 통신이랑 교통이랑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의 통신사 SK텔레콤, KT, LGU 플러스, 알뜰폰이지만 사실상 그 포장지를 벗겨보면 이 세 가지 통신사에서 말고 또 있습니까? 물론 뭐 스타링크가 들어온다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쓰는 통신사는 이 세 개죠. 그리고 기차도 볼까요? 코레일이랑 SRT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실상 과점 시장입니다. 자, 제가 철도를 깔고 싶다고, 물론 뭐 일론 머스크 같은 케이스가 있긴 하죠. 그렇지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대규모로 인프라를 깔아서 통신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 자체가 들어가는 게 투자 비용이 수십억, 수백억이 아니라 수조 원의 돈이 들어가고, 여러분들 혹시 통신에 관심이 많으셔서 아니면 통신 회사에 혹시 투자를 하셔서 그 실적 발표를 들어가셔서 실제로 들어보시면 애널리스트들이 늘 던지는 질문이 하나입니다. 올해 설비 투자 비용, 일명 KPEX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입니다. 왜냐면은 통신료는 일정한데 KPEX 비용에 따라서 통신사의 수익성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자, 기왕에 투자를 해놨으면 통신사는, 도로도 마찬가지예요. KTX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차를 비워서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걸 얼마나 운영을 효율화하는지 이거에 최적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업의 속성상 운영 효율화에 최적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관리 효율성에 맞춰져 있는 기업 문화입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SK하이닉스 관계자들에 따르면 자신들이 SK그룹으로 편입되기 전에는 보고서나 아니면은 관리에 대한 매뉴얼이 그렇게 타이트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SK텔레콤 분들이 이제 오면서 통신사의 그 관리와 아니면 운영 효율성 자체가 이식이 되면서 효율과 관리에 훨씬 더 타이트하게 되고, 그렇게 기업 문화가 바뀌게 되는데, 이게 맞다 틀리다라기보다는 통신산업에서는 그게 성공하는 공식이었기 때문에 이런 업의 속성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이런 측면은 아까 뭔가를 연결하는 도로공사라든지 아니면은 철도청 같은 코레일, SRT나 아니면 심지어 항공사에서도 되게 비슷하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아마 물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보시면은 세상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때 지하철을 타셨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한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인 한 2006년도에 아침에 지하철을 타면 메트로와 포커스라는 무가지 신문이 있었습니다. 모두 아침에 신문을 받지 휴대폰을 안 봤어요. 그리고 전화는 그냥 전화를 하는 용도로만 썼어요. 그 시절엔 통신사가 매우 잘 나갔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 전지현이 소속돼 있는 사이더스 IHQ라는 회사를 SK텔레콤이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KT는 초록뱀 미디어라는 또 영화 제작사도 갖고 있었고, 이건 마치 요즘 네이버가 지분 교환을 통해서 연예기획사와 같이 협업을 하거나 카카오가 카카오 산하의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라는 연예기획사를 가지고 있는 거와 매우 유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그냥 전화 통화만 하는 게 매우 앞서가 있는 어드밴스된 테크 기업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통신사는 지금 다소 뒤처진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조업이나 건설이나 아니면 지금 종이로 상당 부분 많은 걸 처리했던 물류라든지 전화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보단 강해요. 그래서 중간 지점에 있으니까 너무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이게 어떻게 보면 반에서 한 30명짜리 반에서 15등, 한 10등에서 15등 하는 입장인데 한 20등, 30등 디지털화라는 과목이 있으면 이 친구들에게는 야, 그 10등 하는, 1등 하는 친구는 너무 먼 당신인데 야, 10등, 15등 하는 친구는 내가 좀 같이 하면은 얘처럼 좀 얘가 날 도와줄 수 있고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아. 아, 얘는 좀 편해 보여. 이런 느낌이 있는 측면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중간 지점에 뭐가 있다? 통신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IT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어린아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컴퓨터 학원을 보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이야기를 떠나서 이제는 제2외국어 대신 코딩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가 교육 현장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나 알고는 있습니다. IT에 대한 이해는 떨어질지 몰라도 이걸 해야 된다는 걸 알고 디지털로 안 가게 되면 테크 회사들에게 뒤처졌던 것처럼 통신사가 뒤처졌던 것처럼 일반 제조도 뒤처지는 거죠. 저는 이 영상을 여러분께 설명하기 이틀 전에 일본 도쿄에 다녀왔습니다. 운이 좋게 손정희 회장의 강연을 들을 수 있었는데 AI가 예를 들어서 장착이 된 사람은 10년 후에 인간의 총 지능의 10배 가까이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봤고, 그리고 그 10년 후, 지금으로부터 20년 후에는 슈퍼 AI가 장착이 돼서 그렇게 되면은 그 당시 지능의 약 1000배 가까이 증가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생각을 해보면 지금의 인간과 20년 후의 인간의 차이는 뭐 소프트뱅크의 주장입니다. 손정희의 주장이지만 마치 금붕어와 사람의 차이와 같다라고까지 그렇게 과장돼서 아니면 그들의 주장으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디지털로 가고 디지털 전환을 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물류 산업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이거를 바꿔나갈까가 숙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물류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넘어가게 됐는데요. 자, 한국무역협회가 수출입 물류 디지털 전환이라는 보고서에서 설문조사로 활용한 내용입니다. 이 시장 자체는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이해하고 있고 적극 대응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비율이 보면 이해하는 거는 18.1%, 그리고 적극 대응한다는 12%로 아직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물론 이게 2년 전 자료이기 때문에 다소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물류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 매뉴얼한 방식, 오프라인 중심, 종이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점에서는 이 수치가 어느 정도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 필요성에 의해서는 모두 다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업무에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이 대체로 그렇다가 42.9%, 매우 필요하다가 16.6%,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 즉 일종의 베타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맞는 건지 아닌지 겪어보겠다는 거죠. 대체로 그렇다는 42.6%, 필요하다, 아주 필요하다는 23%를 기록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컨설팅이나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참여를 해서 이게 어느 정도 필요한지 자신들을 보겠지만 일단은 간을 보는 와중에 테크의 도입 여부에 대해서 보겠다라는 그런 결과로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물류 산업에서는 지금 전화로 물류 주문을 넣거나 아니면은 견적이나 뭐 이런 단가를 연필, 종이, 펜에 써서 보내거나 아니면 뭐 출력을 하더라도 팩스밀리로 보내거나 뭐 이런 시장에서 누구나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아니면 PC 아니면 다른 뭐 태블릿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디지털 환경으로 전환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이 형태가 결국 발현되는 것을 목격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 여러분들께서도 기존에는 종이나 아니면 연필 이런 걸 배우셨더라도 지금 이걸 필기를 스마트폰으로 하시거나 태블릿으로 하시거나 랩탑으로 하시겠죠. 어떻게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전자제품을 쓰시다가 종이로 쓰실 수 없듯이 이 현장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중심이 돼서 아니면 이게 지금 테크 사업자들이 드라이브를 해서 바뀌어 나가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준비는 됩니다. 그리고 이게 왜 대체를 하게 되냐면 어떻게 보면 AI가 되건 빅데이터가 되건 아니면 뭔가 인사이트를 얻고 싶다가 되건 모든 것은 결국에는 그 데이터가 쌓이고 이 데이터를 돌릴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카카오톡을 하더라도 마찬가지고 이메일을 보더라도 마찬가지고 겉에 보여지는 화면 자체는 매우 단순할지 모르지만 그 뒤에서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이 시스템은 되게 교과서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정보 통합 시스템이 일단 필요할 것이고 뭐 차량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전자 데이터를 교환하는 시스템도 필요하고 그리고 정보 통합과 좀 맞닿아 있긴 한데 단순히 엑셀에 넣는 수준이 아니라 이걸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향후 이거를 데이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기초 자산을 만드는 게 될 것이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넣기 위한 주문 관리나 아니면 추적을 하기 위한 것들이나 모니터링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아니면 추가에 따라서는 용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뭐 분석이라든지 시각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넣어서 결국에는 테크가 주도하는 것이 아닌 현장에서 그리고 이 물류 산업에 계신 분들이 이게 필요해서 이게 더 편리해지고 단순해지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속도가 빨라지고 그래서 효율적이 되면서 이거 없으면 안 되겠다라는 방향으로 디지털은 대체될 것이고 그리고 이미 여러 가지 영역에서 그런 식으로 오프라인이 디지털로 전환이 되고 그렇게 해서 세상은 더 발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테크 업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사명이자 임무입니다. 네, 그렇게 발전이 되어 왔는데요. 물론 이거에 대해서는 각각의 색깔, 사람마다 아니면 각각의 비즈니스 형태에 따라서 색깔이 다를 수밖에 없고 여기서 봤을 때 통신사들은 그 물류의 영역, 저는 물류에 대해서 100% 여러분들보다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퍼스트 마일이나 미들 마일이나 라스트 마일 쪽에 대한 구분은 있는데 현재 통신사들이 집중하는 분야는 미들 마일입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미들 마일 분야 같은 경우에는 시장 사이즈 자체가 라스트 마일보다 훨씬 큽니다. 여러분들 스니커즈 크림이나 이런 데 리셀 하시나요? 제 주변에 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이쁜 모델이 아니라 잘 팔리고 그러면서도 희귀성이 높은 거를 잘 찾아서 사야지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류 산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퍼스트 마일, 미들 마일, 라스트 마일 이렇게 구분이 되고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저는 통신이나
테크 쪽 전문가지만 물류 쪽은 저도 책으로 보고 공부를 여러분들과 같이 하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근데 시장 사이즈로 봤을 때 2020년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미들마일 물류 시장은 30조 원, 라스트마일 시장은 7조 원입니다. 그리고 라스트마일 시장은 어떻게 보면 뭐 쿠팡이나 CJ나 이런 기존 사업자들이 매우 강하고 그들이 자체 내부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내재화했기 때문에 거기에 통신사들이 들어갈 영역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여요. 오히려 물류센터와 물류센터, 창고와 창고를 연결하는 미들마일에서 더 기회를 찾은 거로 보입니다. 자, 제가 다녔던 KT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KT는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KT 소개 자료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다 이제 추가로 제가 바라본 KT는 왜 물류를 그렇게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뭐 콜드 체인 물류, 그리고 KT가 팀프레쉬에 투자한 그런 영역도 있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카고 물류라고 하죠. 일단 운송 환경, 그러니까 온습도 모니터링이나 뭐 파손 방지, 실시간 위치 모니터링, 그래서 뭐 GPS 연계한 위치 트래킹, 엔드투엔드 가시성 확보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거는 KT가 왜 이걸 할까를 생각을 해보시면, KT가 지금은 그 회사가 없어졌지만 한때 2010년도 초반에 시스코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네트워크 스위치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라우터라고 아실 텐데, 이게 지금 군산대학교에 있는 라우터랑 원래 제가 있는 서울 마루 180의 라우터랑 원래 라우터가 안 맞았습니다. 근데 이 라우터가 맞아야지, 이게 아기가 맞아서 떨어지듯이 맞아야지 인터넷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은 그 특정 지역, 특정 건물 안에서만 되는 겁니다. 근데 시스코 창업자가 스탠포드 대학을 다녔고, 그 창업자의 와이프가 제가 알기로는 버클리 대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둘이 이메일을 서로 연결해서 이메일을 쓰고 밤에 그 전화 비용 아끼면서 좀 채팅도 하고 싶은데, 이게 인터넷이 라우팅이 안 맞으니까 라우팅을 그냥 개발을 한 거죠. 그게 이제 시스코의 원리인데, 시스코가 네트워크 장비만 팔아서는 매출을 올릴 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 영역에 진출하는데 그중 하나가 스마트 시티입니다. KT도 송도에 일부 들어갔지만 지금 화성, 동탄으로 더 유명한 화성 1차, 2차 UCT의 스마트 시티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때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 아파트의 습도나 온도를 모니터링해서 사람들이 정말 편안하고 그 최적화된 생활 환경에 살 수 있게 모니터링하는 솔루션이 있었어요. 그 솔루션이 어떻게 보면 사람이 쓰던 게 물류창고로 간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KT가 콜드체인 물류에 자기네들이 강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고, 자신들이 쓰던 거를 일종의 노프팅 하던 거를 그 물류 환경으로 갖고 온 이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나머지 GPS 모니터링이나 아니면은 뭐 충격 모니터링은 과거 창고 관리 시스템이나 그 창고 관련된 회사들의 전용 회선을 판매할 때 부가 서비스로 판매하던 거를 갖고 온 개념이고요. 자, 배송 물류입니다. 참고로 KT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요즘은 휴대폰 쿠팡이나 아니면은 뭐 11번가 아니면 네이버에서 공기계를 사시는 경우가 많지만, 옛날에는 공짜폰이나 버스폰이라고 그래서 0원, 1,000원 이렇게 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KT의 대리점주나 아니면 영업사원의 가장 큰 임무 중 하나는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제때제때 저렴한 단말기를 공급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통신사 자체 물류도 매우 발달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화물 배송 현황 관리가 탑차가 아니지만 최소한 차가 언제쯤 와서 언제 이걸 팔 수 있다가 내부적으로 시스템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적 배차나 공차 관리도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되어 있던 상황이고요. 이거를 물류로 확장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실시간 위치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도 뭐 티맵이나 아니면 카카오네비와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KT 내부에 올레나비라고 하는 내비게이션이 있었고, 이 내비게이션에 있던 내부 솔루션을 일종의 내재화해서 이걸로 최적 경로에 다시 활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행 기록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통신사 자체가 기지국 정보와 GPS 정보를 이용해서
현대상이나 이런 보험사에 주행기록 모니터링을 판매하고 있어요. 아니면 그건 다른 통신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T맵을 쓰시는 학생분들이 계시냐면 과속을 많이 하면 당신의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 알림 문자를 받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처럼 주행기록 모니터링이 이미 어느 정도 내재가 됐고 B2C용으로 그러니까 일반 고객용으로 이걸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물류 산업에 적용하는 건 그리 부자연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자연스러웠던 거고요. 그리고 창고 물류는 앞선 스마트 시티와 매우 유사한데 보관 환경 그리고 실내 치기 모니터링.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GPS는 밖에서는 잡힙니다. 왜냐하면 위성이 여러분들의 위치를 좌표를 찍어서 GPS건 아니면은 뭐 글로나스건 그 뭐 미국이건 러시아건 유럽 방식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거를 찍어주는 건 되는데 실내로 가면 터널로 가면은 이 차가 움직이는지 움직이지 않고 멈춰 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기지국 정보를 갖다가 잡아서 이 차가 어떻게 움직인다, 차에 이상이 없다, 그거를 활용하는 게 통신사는 매우 전문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지국이라는 게 이렇게 팔만한 그런 기지국이 아니라 손바닥만한 기지국들이 군데군데 박혀 있거든요. 이런 거를 배치해 놓으면은 화물 위치 트래킹이 훨씬 자연스러워지죠. 그걸 통해서 관리 효율성을 제고했고 앞서 설명한 것처럼 통신사는 작업 동선 관리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 해당 직원들에 대한 프로세스를 관리하고 효율을 높이는 데 매우 조직이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창고 물류로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내부에서 그냥 부가 서비스로 판매하지 말고 텔코도 돈을 벌어야 되고 이거를 KT DNA 안에서 하면 좀 어려우니까 차라리 이거를 스피노프식 분사시켜가지고 여기서 더 잘하게 만들자라고 해서 만든 게 KT 롤랩이고 KT는 교과서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나 KT가 주목할 만한 점은 결제나 아니면 바로 송금 이런 거에서 특화를 보이고 있다는 차원인데요. KT는 헌법상 대한민국의 사기업은 금융기관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금산분리 원칙이라고 불리죠. 그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라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KT도 BC카드를 50%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K뱅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원칙과 더불어 국가보안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제가 쓰고 있는 통신망과 일반 군 그리고 금융이 쓰는 네트워크 망 자체가 다릅니다. 근데 금융이라고 하면은 금은 이제 뭐 크레딧 카드 이슈, 그러니까 카드 발급이나 아니면 각종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냥 간편 페이 서비스나 뭐 이자를 더 주네요, 보험 상품이 되나요, 뭐 이런 것들이 금이 용역이면 금이 될 수 있게 뒷단, 백단에서 이걸 돌리는 영역이 있어요.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영역인데 BC가 뭐냐면은 뱅크 코어포레이션, 뱅크가 그러니까 은행이 연합해서 만든 카드거든요. 이 연합해서 만든 카드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KT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금융시장도 먹겠다라는 의도로 13년 전에 BC카드를 인수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현대카드도 그렇고 뭐 우리카드 따로 로고 BC카드 없는 것들 요즘 있으실 거예요. 지금 지갑 꺼내보시면은 이게 BC카드 로고가 안 보이는 카드들이 있는데 카드사들이 자체 그 프로세싱 네트워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BC는 시장 점유율은 1위지만 통신사와 유사하게 이게 매우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KT는 이걸 어찌됐건 인수를 해놨고 거기다가 벤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가면은 지금 여기 보이는 그 화면 스마트로고라고 하는 그 벤이라고 하는 그 사업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지금 매출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물류를 통해서 물류에서 돌아가는 그 돈을 우리 BC카드나 스마트로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프로세싱의 영역에 돌려서 우리 그룹사가 좀 같이 먹고 삽시다 라는 컨셉이 KT가 통신사로서, 그리고 이런 BC카드, 스마트로, 이건 제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K뱅크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K뱅크와도 뭔가 결합된 상품이 나오지 않을까, 향후에는 그런 식의 영역이 될 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왜 매우 자연스러운 거냐면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이제 그 콤보이나 아니면 우버플레이트 보실 텐데
사실 제일 좋은 거는 FTA, Full Truck Alliance라고 불리는 중국의 만방그룹이에요. 미국에 상장돼 있습니다. 그 YMM이라는 그 티커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를 보시면은 지금 통신사가 아까 KT가 하려는 뒤에 뭐 SK텔레콤도 마찬가지지만 그 영역, 물류와 물류를 연결해주고 이걸 관리해주는 영역도 있지만 그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부분은 기름 신용카드 발급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프로세싱을 좀 더 싸게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KT 같은 경우에는 부가 서비스 영역에서 차별화를 해서 다른 기존 물류 사업자들의 디지털 전환을 좀 유도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SK텔레콤을 보도록 할까요? SK텔레콤은 한번 망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그 중간 물류 시장은 차주의 시장이 있고 화물을 갖고 있는 화주의 시장이 있잖아요. 근데 SK텔레콤이 보니까 야 이거 차주 시장은 우리가 택시나 뭐 예전에 이 대리 콜 같은 것도 하고 통신 시장이랑 좀 유사한 것 같고 이게 파이가 더 커 보이니까 여기로 가야지라고 갔다가 뭐 화물차에 다 붙어있는 전국 24시 콜 화물 아니면 화물맨한테 밀려서 결국 시장에 철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하게 되면 되게 좋은 게 자신이 실패하지 않고 잘할 수 있는 영역을 찾게 되고 시행착오가 적기 때문에 그만큼 더 연착륙할 가능성이 대체로 높습니다. 네, SK텔레콤은 좀 접근이 다릅니다. 하이브리드적 접근인데 이걸 설명하기 전에 SK텔레콤 내부 상황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SK텔레콤이 회사가 쪼개졌어요. 쪼개져서 통신 관련된 SK텔레콤과 브로드밴드는 SK텔레콤으로 가고 신사업, 웨이브라든지 아니면 티맵이라든지 11번가 이런 것들은 SK스퀘어로 갑니다. 이 세 개 회사는 지금 다 상장을 추진 중이고요. 상장이 안 될 경우에 뭐 매각이 진행돼야 되는 건도 좀 있죠. 그런데 이제 모빌리티 관련된 거는 티맵 모빌리티로 됐는데 이 사업을 출범하던 당시만 해도 물류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팀의 모빌리티를 키우는 거는 우버와의 합작회사를 통해서 이 비즈니스를 키워가지고 우리가 가져가겠다. 대리운전을 가져가겠다. 뭐 이런 거였는데 효자가 등장합니다. YLP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요. 이 회사가 너무 매출 성장률이나 이런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YLP는 물류 전문가니까 전국 공급망이나 뭐 배차 경쟁력이나 운영 노하우 니네가 원래 잘하던 물류는 YLP가 하고 어차피 매출은 우리 거로 같이 잡히니까 SK텔레콤 시절부터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그 지도 솔루션답게 내비게이션 솔루션답게 AI랑 데이터 노하우 그리고 뭐 우리가 플랫폼은 전문가니까 그리고 우리 운송 경로 최적화 많이 해봤어. 이걸 합쳐보자 라고 해가지고 하고 있고 실제로 팀앤 모빌리티가 2026년 목표로 했던 수치에 다가서게 하는데 1등 공신이 지금 물류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앞선 거와 비슷하지만 KT와 비교하면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이용자 관점, 특히 이 업에 계신 분들이 더 유리하거나 이분들이 좀 더 빠르게 학습할 수 있게 하는 특징이 좀 있어요. 그래서 편리함과 투명함, 그리고 비용 관리, 사실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이나믹 프라이싱이라고 하죠. 그래서 최적 운임을 즉시에 확인하고 빠른 입력, 뭐 예를 들어서 접수 이력을 불러온다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결제, 그래서 뭐 신용, 카드, 선착불 뭐 이런 것들을 지원한다고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투명하게 배차된다. 그래서 뭐 배차 정보 알림통, 뭐 상시 조회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는 운송비가 편리하게 기관별로 아니면 화물별로 세금 계산서가 나오니까 처리하기 좀 편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번 망해봤기 때문에 좀 편하게 투명하고
비용 관리 측면에서 되게 이렇게 지금 접근을 한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통신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측면, 그리고 LG U+는 제가 안 다룬 이유 중 하나가 아직 브랜드를 내는 단계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가 드러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통신사업의 특성상 어떤 회사가 가서 성공을 했다 그러면은 내부 역량은 5대 3대 2라는 그 소위 통신사의 점유율은 시장 질서인 거고, 안에 있는 내부 문화나 아니면 역량은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따라할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은 이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제가 KT라는 통신사에 다녔던 경험, 그리고 오라클과 가트너라는 글로벌 테크 기업에 다녔던 경험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법을 전공했습니다. 약 20년 전에 학부에 들어갔고요. 21년 전이군요. 21년 전에 들어갔고, 저는 학부 시절에 동아일보와 문화일보에서 인턴 기자를 했기 때문에 제가 언론사에 평생 갈 줄 알았고, 어떻게 하다가 테크를 하고 뭐 요금 기획도 하고 영업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 창업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15년 넘게 일을 하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 통신이나 아니면 물류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어에 특정되는 거는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그리고 그거에 한정되는 것만큼 재미없는 인생은 없다라는 생각이 종종 듭니다. 어떻게 보면 기술이 발달되면서 우리가 갖고 있던 어떠한 관념이나 관성 같은 게 깨지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고요. 지금 오늘 제가 설명드린 물류와 통신의 만남도 이런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의 능력은 기술의 발전,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상상하시는 것을 더 진화하게 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통신사의 사례, 그리고 각 업의 속성에 대한 사례, 그리고 여러분들이 철학적으로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답에서만 찾지 마시고 한번 여러 가지를 융합해서 찾아와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은 지금 통신사들이나 아니면 이런 테크 회사들이 추진하는 투명하고 편리하고 단순하고 뭔가 어제보단 오늘의 플러스 1이 되는 그런 것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은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피쿨의 이태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